안녕하십니까.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장세호입니다. 저한테 30분이 주어져 있고 사실은 뭐 페이퍼는 좀 짧습니다만 드려야 될 이야기는 좀 많고 해가지고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두 분의 존경하는 두 분 선생님들께서 이 전장 상황이라든가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떤 세계 질서가 만들어질 건지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이 전쟁의 앞으로의 향방에 대한 또 하나의 변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는 이제 푸틴이나 젤렌스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이 전쟁이 끝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러시아의 국내 정치적인 상황 자체도 전쟁의 이 향방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고 또 전쟁이 또 역으로 또 영향을 미쳐서 러시아 정치 체제에 상당한 또 영향을 미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내적인 측면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볼 생각이고요. 아까 이제 두 분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전장 상황을 크게 뭐 세 가지로 줄여보라 그런다면 얼마 전에 이제 코트킨이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트위터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러시아가 이기고 있다 이런 표현도 했고 또 이혜영 교수님 발제문에도 보면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전장에서 이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전장 그러니까 글로벌 사우스로부터의 상당한 지지를 획득하고 있고 세력화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은 러시아 편인 것 같다. 러시아 편이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정도가 이 전장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고 저도 보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까 김규철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 전장 상황 자체가 결국은 한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우리의 대외 전략 그리고 대북 전략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전쟁 과정에서 지금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무기 즉 살상무기 지원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고 그 압력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 10월이었나요? 푸틴 대통령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한국이 실제로 이런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경우 한러 관계가 파괴될 것이고 라고 이제 경고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즉 러시아가 북한에 한국과 동일한 조치를 취하면 한국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진짜 살상 무기를 지원하게 된다면 러시아가 그에 대응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한테 어떤 무기를 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무기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S-400과 같은 이 방어 무기 체계, 그러니까 방공 미사일 체계, 그리고 수호위 계열이나 미그 계열의 최신의 그 전투기들, 그 다음에 정밀 유도 장치 같은 게 넘어가게 된다면 이른바 한반도의 핵 문제뿐만 아니라 재래식 군비에 있어서도 상당한 저는 구조의 변경이 초래된다. 북한은 핵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억제의 차원에서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한미 연합 전력에 특히나 공중전에 어마어마한 우세를 갖고 있는 한국이 만약에 북한이 방패까지 갖게 된다면 미사일 방어 체제, 첨단의 미사일 방어 체제까지 갖게 된다면 그것은 저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 전장 상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하고 객관적으로 전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국내 정치 측면을 저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말에 사실 푸틴 체제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아까 성원용 교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워낙 당시에 서방에서 푸틴 체제가 문제가 있다, 곧 붕괴될 것 같다라고 하는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저는 이제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이제 세 가지의 틀로 이야기를 한 거죠. 푸틴의 리더십, 그 다음에 엘리트의 결속 정도, 그 다음에 대중의 여론추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측면으로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은 푸틴 체제의 안정성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견해는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이런 논의들은 이런 문제 제기들은 대체로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무도한 전쟁, 아주 비윤리적인 전쟁을 일으킨 그들이 반드시 붕괴되어야 한다. 그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고 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론적인 관점에서 대부분 좀 많이 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논의들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그 애틀랜틱 카운슬의 2023 세계 전망이라고 하는 보고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고 이제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붙여놨는데 이제 향후 10년 내에 실패 국가가 될
나라 어느 국가라고 보느냐 그랬더니 러시아가 되게 높고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할 나라가 어디냐라고 물어봤더니 러시아가 한 4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 표본이 어딘가 봤더니 167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보니까 미국인이 100명이고 그 다음에 67명이 유럽인이더라고요. 유럽 국가 소속이에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또 제가 예로 들어놨던 이 알렉산더 모틸의 사실 포린 어페어스 기금 같은 경우도 사실 비나이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 체제가 제발 좀 붕괴돼야 한다. 물론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그 신뢰성을 얼마나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일단 푸틴의 다양한 리더십 위기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건강 이상설, 이미 사망했다. 대역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여러 국제 국내 행사 아까 뭐 CSTO 연설 아까 뭐 쪽지 이야기 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볼 때 푸틴의 리더십이 근본적으로 힘들고 있다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얼마 전에는 또 전쟁 1년 뭐 올해 그러니까 2023년 들어오고 나서도 아주 활발한 활동을 푸틴이 직접 하고 있고 국정연설도 직접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게라시모프 총사령관 임명해서 보듯이 뭐 군부라든지 엘리트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징후를 찾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김규철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하르키우에서 철수하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헤르손에서 철수하는 과정 자체가 이거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도 러시아가 이른바 군사 전략상의 합리성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언가 좀 불안했던 것들이 정돈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푸틴의 리더십이라든가 엘리트의 이반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기엔 참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일단 군비하고 병참상 우위가 확고하기 때문에 소모전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또 지금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잘 방어를 하면서 결국은 전략적 의미가 있는 지역을 추가로 획득하려고 하는 전략. 굉장히 신중한 전략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걸 보면은 1939년부터 40년에 있었던 핀란드하고의 전쟁이 떠오릅니다. 그때도 보면은 러시아가 한 7개 전선축인가요? 대거 밀고 갔다가 아주 호되게 혼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돈을 합리성을 회복한 이후에 결국은 이 전쟁에서 이제 성취를 거두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좀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뭐 일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군부와 프리고진으로 아까 PMC라고 표현하셨지만 이 바그너 그룹의 대표자인 프리고진 사이에 어떤 갈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좀 이따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징후가 안 보인다. 그리고 파트리셰프 프리고진 같은 사람들이 전쟁 과정에서 이제 영향력이 커졌잖아요.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적 야심을 가진 자들이고 결국은 푸틴에 대항해서 무언가 새로운 권력 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논의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논의들이 제기된 이후에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 실제로 그런 발전 추이들이 명확하지 않다. 그 다음에 뭐 정당들도 중요하잖아요. 러시아에 보면 이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이 5개 정도 되는데 이 정당들도 대부분 다 이 전쟁에 지지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푸틴과 직접 회동을 가진 상태에서 이 전쟁 관리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한 걸로 봤을 때 정치권 내에 아주 급속한 이반이나 균열 같은 게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러시아의 경제 관료들도 마찬가지죠. 뭐 누구는 그런 표현을 써요. 전장에서 러시아애들이 굉장히 러시아군이 헤맸지만 실제로 경제 전선에서는 러시아 관료들이 뛰어난 우수성을 보였다라고 하는 그들은 뭐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라고 말할 정도로 좀 이렇게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반체제 인사들, 반체제 정치권들이 없었던 게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이 지금 떠났습니다. 러시아를 탄압에 의해서 이 포괄적인 탄압에 의해서 러시아를 등지고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에 어떤 이런 반체제의 구심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 그리고 올리가르키로 대변되는 이른바 재계 인사들도 실제로 탄압에 의해서 조국을 등진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관망하고 협조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일련의 모습들을 본다면 엘리트 차원에서 이반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 그다음 제가 이제 프리고진 문제하고 여기 게라시모프 총사령관 임명을 어떻게 볼 건가 하는 문제를 좀 써놨습니다. 워낙 이제 하도 많이 떠들어대니까 제가 보니까 이 프리고진이 숨겨져 있던 사람인데 정치적 야심을 막 드러내고 있는 거고 영향력이 확대된 거고 그러다 보면은 권력에 도전할 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흐르는 이제 논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좀 문제를 일으켜주기를 바라는 또 비나이다 같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프리고진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냐면 아시다시피 이 친구는 개인 사업자예요. 그런데 푸틴하고의 개인적인 인맥관계, 특히나 이 코발축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고 러시아의 대표적인 재벌이 있습니다. 푸틴과 되게 가까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푸틴과의 연주를 만들었고 점차 영향력을 넓히다가 2014년을 계기로 이 사람이 이제 바그너 그룹을 만듭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014년은 지금이 이제 결정판이라면 그때는 뭐랄까 예고편 같은 거였거든요. 우크라이나 위기가. 그때 이른바 지정학적 회색지대가 나온 거죠. 국가 공식적인 기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필요성이 등장한 거고 그때 PMC를 러시아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프리고진에게 푸틴이 아웃소싱을 한 거고 그 아웃소싱 과정에서 이 사람의 영향력을 이제 키운 겁니다. 특히나 이제 굉장히 직설적인 언행 같은 걸로 이제 눈에 많이 띄게 된 거죠. 우리한테 주목을 받았던 거는 이제 전장 상황이 좀 어려울 때 프리고진이 이제 감옥을 돌면서 죄수 용병을 모집했어요. 이제 이게 프리고진이 얼마나 힘이 센 친구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범죄자를 군인으로 만든다는 거는 이게 국가의 여러 부서들이 동의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최고 권력자가 그걸 승인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일개 개인이 민간의 기업가가 감옥을 돌면서 군인들을 거기서 모집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실제로 푸틴의 동의가 있었던 거고 뭐 푸틴의 요구가 있었던지 최고 권력자의 어떤 승인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의 전장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죠. 아까 이제 김규철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어쨌든 굉장히 작은 병력으로 전쟁을 시작했고 많은 수의 우크라이나군을 상대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병력의 충원이 굉장히 필요했는데 그걸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법 불득이하게 이제 취한 거죠. 그리고 이것 말고도 국내 정치 사안에 굉장히 많이 개입을 했습니다. 프리고진이. 그런데 지금 최근의 상황은 어떠냐. 결국은 제가 볼 때 프리고진은 럭비공 같은 사람이고 공식 정치 메커니즘 속의 공식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필요에 따라 쓰는 어떻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냥개 같은 역할이에요. 투견 같은 역할인 거죠. 어려울 때 전장에서 막 물불 안 가리면서 싸워줄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전장 상황이 좀 정돈이 되고 나니까 결국은 이제 프리고진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작업들이 시작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바그너 그룹의 죄수 신병 모집이 중단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드리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이 PMC가 또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러시아의 이제 대표적 가스 기업인 가스프롬이 지금 사병 조직을 만들겠다고 그러는 거고, 까디로프도 지금 별도의 PMC를 만들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러시아의 PMC 내부의 독점적인 지위를 프리고진이 상실해 가고 있다. 그리고 사실 프리고진이 그 수로비킨 총사령관의 임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게라시모프가 들어왔거든요. 이제 말 그대로 러시아의 군부 또는 정규군이 이 전장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프리고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프리고진은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필요에 따라 잠깐 썼을 뿐 이 전장 상황을 완전히 주도할 수 있게 만들기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이다. 그리고 영향력은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될 것이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게라시모프 총사령관 임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프리고진과의 권력투쟁 이야기를 많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전장 상황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미국과 서방에 우리는 끝까지 간다.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게라시모프라고 하는 총참모장을 그 전장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것 자체는 이제 우리는 이 전쟁은 니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조치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두 가지가 저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중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큰 이상 징후가 없습니다. 지금 2월 2일자로 좀 업데이트가 좀 뒤쳐지긴 했습니다만 보시면은 전쟁 난 뒤로부터 지금까지 앞에 두 개가 지지 여론입니다. 강하게 지지가 좀 더 지나고 대체로 지지가 이제 두 번째인데 어쨌든 국민의 상당히 다수가 절대 다수가 지금 이 전쟁을 지지하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추이 자체도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이제 그림은 뭐냐면 이게 얼마나 지속될 거냐에 대한 물음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전쟁이 꽤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전쟁을 지지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전쟁을 누가 이길 거냐고 물어보면
뭐 절대 다수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 그러니까 뭐 당장 몇 월 며칠 날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 추이를 읽어야 하는데 큰 맥락과 추이 자체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대중적인 여론의 추이도 큰 변화가 없다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하겠죠. 두 번째 이제 표로 제가 하나 붙여놓은 거는 러시아 연구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라류엘이라는 이 여성학자인데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학자인데 이 학자가 이제 최근에 그 푸지옴이라고 하는 러시아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결과를 가지고 러시아인들의 국가 이념에 대한 선호를 보시면 여기 보면 러시아 국가 이념이 필요하냐라고 일단 묻고 필요하다면 어떤 게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서방식의 어떤 국가 이념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러시아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이 국가 이념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푸틴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독단적인 선택이 아니었던 것이죠. 굉장히 그들은 엘리트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대중도 그렇고 이 세계관 자체를 그게 옳든 그르든 그러니까 객관적인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게 옳냐 그르냐는 가치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런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다양한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다고 본다면 푸틴 체제의 안정성을 위험에 처했다. 곧 망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제가 받아들이기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대중들의 인식에는 당국의 어떤 효과적인 선전 캠페인이라든지 폭력적인 어떤 억압과 통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여기 막 써놨습니다만 살벌합니다 정말. 전쟁이 일어난 뒤에 정말 딴소리 하면은 큰일 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뭐 딴소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반체제 지도 인사들이 해외로 떠나기도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우려스럽게 보는 거는 이 메드베데프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 소련의 이제 소련 시기에 솔제니친한테 했던 조치를 연상시키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망명 죽인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재산 몰수 그리고 완전한 시민권의 박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한 발 더 나아가 가지고 이들에 대한 극단적인 대응 이야기를 해요. 극단적인 대응이 뭐예요? 자칫하면 네, 뭐 제가 뭐 제 입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굉장히 과격한 형태의 포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쟁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현 시기에 있어서 러시아의 우세 국면은 명확하다. 그리고 이미 서방에서도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 제가 이제 서방의 뭐 그 일가는 물론이고 나름대로 이제 그 유통기한이 굉장히 긴 글들까지 다 보면 7대3 정도로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이 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한 6대4 정도로 출구를 찾아야 하는 데가 더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아직 미국의 또는 서방의 고위급 그러니까 최고위급이나 고위급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지금과 동일하지만 이른바 정책 커뮤니티 내에서의 여론 지형 자체는 굉장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전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올해 초에 2월, 1월 이쯤에 이제 미국이 종전환을 제시했다. 20%를 제공한다는. 그런데 여긴 세 개 다 부인했어요.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데 저는 뒷말에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미국 NSC 부대변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20%를 주냐 마냐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달랐을지 모르지만 미국은 이미 지금 평화협상 또는 평화협상의 재개 시작이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저는 이전에 또 한 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0월, 11월에 있었다. 10월, 11월에 왜 했다고 생각하냐면 그때는 우크라이나가 그 헤르손을 장악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그림일 때 평화협상을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지금은 이제 부분 동원령을 통해서 30만 명의 병력을 러시아가 이제 징집을 했고 그중에 일부를 넣었다가 지금 완전히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러시아가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대공세를 해가지고 더 러시아가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면 평화협상에서 뭐 미국이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평화협상을 저는 시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미국이 아까 뭐 랜드 보고서 이야기하셨지만 그 이혜영 교수께서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 OEM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그러면 미국이 도대체 왜 그러느냐? 미국은 이미 평화협상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야 영토를 잃은 국가로서 완전히 수복하겠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 없이는 이 전쟁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의 또 다른 당사자인 미국이 이미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바깥으로 레토릭상으로 러시아의 전략적인 패배, 러시아의 붕괴, 푸틴 체제의 붕괴를 이야기하지만 이미 미국의 전략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가 붕괴됐을 때, 러시아가 전략적 패배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될까? 러시아가 이 전쟁에 지게 됐다. 그럼 푸틴 체제가 붕괴되겠죠. 그렇잖아요? 푸틴 입장에서 이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만약에 전쟁에서 진짜 지게 되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어떻게 체제를 유지해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붕괴될 겁니다. 그럼 푸틴 체제가 붕괴되면 러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는 지금도 15개의, 몇 개죠? 85개의 연방 주체로 구성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푸틴 체제라고 하는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권력 체계가 붕괴되었다. 저는 또다시 소련의 체의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핵 무기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붕괴되었다? 85개의 국가로 쪼개진다? 아니면 85개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10개의 국가로 쪼개진다? 10개의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다시 등장한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강대국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러시아가 지금 영향력을 투사하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동, 시리아, 이란, 뭐 이스라엘. 러시아 중동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남미. 근데 이런 나라가 쪼개져요. 그럼 그 지정학적인 백흉을 미국과 서방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전략적 패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완벽한 패배를 그들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협은 불가피하다. 협상은 불가피하다. 곧 협상과 타협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은 재개될 수 있다. 물론 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지는 미지수이나 협상이 다시 시작되는 국면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이든은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미래에 있을 협상 테이블에 가장 강한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협상은 시작될 건데 좀 더 유리한 국면에서 협상을 만들기 위한 게 지금 현재 미국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최근에 이제 러시아의 행보입니다. 푸틴이 2월 21일 날 연례 국정연설을 했고 22일 날 상하원 비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원래 러시아는 상하원이 있기 때문에 각각 회의를 하는데 상하원을 동시에 소집해서 비상회의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일단 국정연설에 우리가 보면 이제 뉴스에는 뉴스타트 중지 이야기만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정치 안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7가지 했습니다. 제가 아주 꼼꼼히 읽으면서 지켜봤는데 그중에 우리가 이제 7개 중에서 더 중요한 걸 여기서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려면 첫째, 서방이 이렇게 그 미사일 지원을 하는데 사거리가 좀 더 긴 걸 지원하면 러시아는 좀 더 넓은 지역으로 점령 지역을 넓히겠다고 그랬어요. 굉장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경고의 표현이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또 봐야 할 게 점령 지역에 대한 사회 경제적 복구 사업에 대한 실시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법령화하기 위해 상하원 비상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복구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이야기는 이 지역에 대한 실효 지배력을 비상히 높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러시아는 여러 가지 협상 시나리오가 있지만 이 지역을 사실상 병합하는 안을 일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의치 않으면 다른 안으로 간다는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빅토르 메드베축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빅토르 메드베축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크라이나의 친러 세력을 그러니까 친러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전쟁 난 다음에 이제 러시아로 도망 올라 그랬는데 잡혔어요. 포로로 있다가 포로 교환 과정으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즈베스지아에 이제 기고문을 발표하고 공개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이 사람이 굉장히 다양한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젤렌스키 정부가 끝까지 협상에 나오지 않는다면 망명 정부 세워서 이 사람하고 협상할 수도 있어요. 러시아가. 그리고 만약에 한반도처럼 분할을 해서 별도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된다면 이 사람이 수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굉장히 다양한 옵션을 염두에 두고 전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어쨌든 자신에게 유리한 안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8페이지의 그림을 제가 하나 붙였습니다. 이거는 이미 2022년 4월 16일에 보도됐다가 지금 어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스햄이라고 하는 독립 매체가 한 건데 이게 남러시아 인민위원회 선언문입니다. 이 선언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2013년 14년 유로마이단 혁명을 통해 권력을 차지한 친서방 정부가 이미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했고 그들은 나치즘과 반데라주의에 따른 전체주의적 억압에 한 거에 우크라이나인이 남러시아 인민위원회 형태로 권력을 잡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다. 그러니까 이 선언문이 뭘 의미할까요? 러시아는 경우에 따라
진짜 한반도 모델처럼 동서의 우크라이나 분할 문제를 충분히 고민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이제 푸틴 체제가 단기적으로 안정성에 큰 위협이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볼 때 위험 요소들이 꽤 있습니다. 첫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푸틴 체제의 경향성을 두 가지로 저한테 정리하라고 그러면 저는 첫째, 권위주의화, 둘째, 군사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레토릭은 푸틴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너서클에 있는 특히 제가 이제 예로 들어놨던 세르게이 까라가노프 같은 저는 이 사람 굉장히 이 사람의 입을 주목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떠들고 나면 푸틴이나 라브로프에 비해서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정책 서클에도 이 사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유심히 바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은 러시아는 서방과 함께 갈 수 없다. 이미 우리의 지난 역사에서 확인이 됐다. 우리는 이제 그들과 다른 길을 간다. 다우카 이야기 하셨던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결국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에 상당한 기회를 주고 있다. 첫째, 엘리트의 재국유화의 기회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서방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서방이 권고하거나 사실상 반강제했던 일련의 러시아의 개혁 조치들로 만들어진 후과들, 이 반조국적인 사람과 제도 자체를 청산해 갈 수 있는 이 전쟁의 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매판 잡은 거 집단의 파괴, 이 이야기는 푸틴의 국정연설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정화작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저는 권위주의화되고 특히 권위주의가 이런 과도기적 국제질서에서 굉장히 유용하다. 민주체제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상당히 앞으로 권위주의화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간다. 더군다나 또 아까 신냉전 이야기도 하셨지만 서방과의 대결과 경쟁이 지속될 거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자국군의 강화라고 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불러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첫째, 인적 자원의 양적 질적 퇴행입니다. 실제로 전쟁에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른바 생산적인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생산적인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교육도 역시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러시아의 인적 자원의 축소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두 번째, 러시아 경제의 문제입니다. 물론 제재에 상당한 내성과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는. 그리고 서방의 제재가 만약 러시아의 정책을 바꾸는 것이었다면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자기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길게 본다면 러시아는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본다면 러시아 경제는 제재에 버틸 수는 있겠으나 주도적인 세력으로 등장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부인하기 어렵다. 세 번째, 대중의 이 비판 저항 의식의 표출을 우리가 지금 없다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없다고 또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림 3개를 붙여놨는데 요즘 러시아 내에서 시위 방식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사람 이상 모일 수가 없어요. 전쟁 반대와 관련해서. 모이면 바로 어마어마한 구금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15년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노워라고 하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노워를 다는 순간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말로 옛 바이니라는 말이 노워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철자가 앞에가 넷이 3개고 바이니가 5개예요. 그러니까 닷을 3개 위에다 찍고 밑에다 5개를 찍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노워라고 하는 자기들의 표현을 잡혀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마저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림 첫 번째, 넷 보블리에라는 표현입니다. 이 보블라라고 하는 건 이 카스피안 농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농어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농어를 싫어하는 만큼 전쟁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표현을 썼다가 이게 막 유행하는 거죠. 인터넷상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다 공유합니다. 이 번째도 어려운 거죠.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개를 찾습니다라는 포스터입니다. 2월 24일 날 제 개가 집을 나갔어요. 근데 그 개의 이름은 미래입니다. 퓨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제 이 발레리나가 똑같이 3명과 5명입니다. 소련 시기에 보면은 최고 지도자가 죽으면 이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가 모든 채널, 국영 채널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들은 다양한 저희가 그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러시아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이 굉장히 요즘에 이제 창의적 대체 또는 침묵의 시위, 조용한 시위라고 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억압한다고 해도 우리의 어떤 민주화의 경험이 이야기해 주듯이 억압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푸틴이 아무리 큰 구상을 갖고 다각질서로 가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통제와 억압만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들 수는 없다. 이거는 결국 체제에 저는 굉장한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4년 대선이 있는데 잘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년 3월에 있거든요. 3월에 있는데 푸틴 입장에서는 그래서 부담스러울 겁니다. 대선하면서 전쟁하면서 대선 치르기 어려울 거예요. 푸틴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어쨌든
이 평화협상의 결과를 좀 내고 싶어 할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서방이 호응한다면. 푸틴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다시 나올지 아니면은 후계자를 내세울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 정황을 보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푸틴은 불사인이 아니잖아요. 불멸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기체란 말입니다. 근데 이미 나이가 지금 꽤 찼어요. 근데 이런 최고 지도자의 노쇠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정책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러면 어느 순간 권력을 이양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권력 이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동결된 거죠. 밀어놓는 거예요, 계속. 24년째. 근데 언제까지 유기체가 미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결국은 이렇게 밀어놨다 하는 권력 이양이라는 거 하는 것 자체가 러시아의 정치 체제에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